동맹이 함께하길 원하면 정중히 의논 먼저 하고 공동의 이익으로 설득하라는 한국.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 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중국 견제에 영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 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작하는 문장을 넘어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처럼 해석이 어려운 말은 없다고 봅니다. 책임이란 것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자로부터 혜택을 누린 자가 받는 혜택만큼 공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이 어떤 혜택을 받아 어떤 책임 있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미국이 원하는 중국 책임과 역할이 있고 중국이 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국과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도 원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의 기본 바탕이 자국의 이익이 최소한 침해되지는 않기를 바라고 나아가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미국의 조정 범위 안에서 미국과 중국 또 국제적인 이해에서 미국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이고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 중임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과 중국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을 둔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타이완 양측 입장차는 반드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의 문제점은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향하는 중국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공식 관계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독립하는 것도 중국에 흡수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수교하는 것보다 현재 긴장 상태의 유지가 미국 이익에 들어맞을 뿐더러 무기 판매라든지 대만의 절대적인 미국 영향력 유지라든지 중국과 협상 카드로 언제나 요긴할 수 있는 현재 상태의 대만 존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동맹에 대한 부분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내 동맹들의 대중국 안보 지원 참여를 촉구했는데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면서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외국 정보 획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정보망과 통신기술산업의 재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략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 실전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영내 동맹들과 상대국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도 동맹들의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빠져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동맹들도 미국과 함께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 정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미국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강해지려 해도
정작 미국이 이런저런 제약으로 가로막고 있고 국산 무기 개발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도움을 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결국 미국 주장은 미국 무기를 사서 무장하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반대급부나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미국 정책에 합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맹에 참여를 원한다면 대중국 정책 기조를 동맹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동맹은 서로 힘이 되는 강력한 우호국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인 정책을 정하고 이유 불문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압박입니다. 동맹에 결례하는 것이고 참여 의지를 약화합니다. 더욱이 이익은 미국이, 손해는 동맹국이 져야 하는 이런 셈법 하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한국과 수교 이후 사드 문제 전까지 경제 정치에서 마찰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된 것으로 발표한 이후 같은 해 6월 전작권 반환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한일 지소미아를 요구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했으며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국에 압박했고 2016년 여름 설치 합의를 하고 2017년 1월 보기에 한국 정세가 탄핵으로 기울고 보수 정권의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정신이 나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보수 언론이 반협박 분위기를 조장으로 사드는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가 성사되기도 어려운 한미 간, 한일 간의 일들이 미국, 일본 편의에 부합해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폭침이라는 천안함 사고 이후 발생한 일들입니다. 사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사드 배치 허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예고한 보복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기꺼이 감수하고 나서도 이후 상황이 뿌듯했다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한국의 피해는 돌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고 요구한 사드인데 한국이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기 시작한 2017년부터 미국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합의하여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전쟁을 계획했고 한국 제품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미국 이익이 침해된 협정이라며 한미 FTA 재협정을 요구해 몇 푼 더 챙겼습니다. 2019년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2020년 방위비는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고서에 대해 일개 유튜버가 왈가불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한국 국군이 보지도 만지지도 분석하지도 못하며 발사 권한도 없는 사드에 대해 한국은 현재까지 중국 경제보복으로 한 해 예산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동맹이라는 미국은 그 피해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동맹의 협조가 필요하면 동맹과 상의해야 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익이든 손해든 합당한 배분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미국 이익과 트럼프 재선을 위해 만들어진 양자택일하라는 이런 식의 일방통행 압박은 동맹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저울질하는 동맹을 늘릴 뿐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미국이 한국에 어떻게 했는지 전 세계가 알고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의 국가에겐 한국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동맹이 본 모습은 나몰라라 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빠뜨려 놓고 그 위기를 이용해 동맹을 절망적 상황으로 몰고 갈 전략을 세우거나 위로가 아닌 더 어려운 궁지로 몰고 가며 큰소리치는 미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실익도 명분도 없는 요청을 수용해야 할 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동맹을 장기판에 말처럼 대할지
그것이 궁금하지만 그 궁금증과 의혹은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